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솔트룩스 AI 컨퍼런스를 시작한 게 2004년입니다. 그 얘기는 올해로 22년이 됐다는 얘기이고요. 코로나 시절 때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를 했기 때문에 벌써 20번째, 끊이지 않고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AI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또 어떻게 발전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3번의 생명 폭증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오늘 하루의 컨퍼런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Three Explosion of Life, 3번의 생명의 폭발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은 캄브리아기의 생명 대폭발로 시작을 합니다.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보시는 왼쪽 그래프는요, 가운데로부터 해서 원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걸 얘기하고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지구상에서의 산소 농도를 의미를 합니다. 대략 45억 년에서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생명은 35억 년 전에 박테리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생명이면서 반무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은 오랫동안에 변화하고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 기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캄브리안 대폭발이 있었을 때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이제 산소를 배출하는 식물과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 시기부터 모든 종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순간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구처럼 복잡한 비전 시스템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시각세포였겠죠. 어두움과 밝음을 구별할 수 있는. 근데 이 시각세포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번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지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의 대폭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지구상엔 15종족 이상의 인간 종족이 있었고 현존하는 종족은 우리 호모사피엔스 한 종족뿐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가 대략 28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출몰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1만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인구가 4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현재 부산과 울산의 인구가 410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모아놔도 부산, 울산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서기 0년 대략 2억 명까지 증가하는데요, 그 후로 2000년간 동안에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돼서 지금은 대략 83억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까 공기에, 다시 해서 산소의 증가가 생명체의 분화를 만들고 종의 확산을 만들어낸 것처럼 뭔가의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출발점은 18세기의 상하수도 시스템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96년에는 제너가 백신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1850년 이전에 5세 이하의 사망률이 40%가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가 태어나면 2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3.7%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100명 중에서 4명 이하가 사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먹을 거의 해결이었습니다. 인구가 증가됐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어떻게 먹을 거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생명체의 먹을거리에 해당이 되는 산소가 증가된 것처럼 인간의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버 보시법이 발견이 된 거죠. 공기로부터 질소를 채집해서 암모니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암모니아로부터 다시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됩니다.
지난 60, 길게는 70년 동안의 인간의 즉 플랜트 생산량은 10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고 우리는 여전히 굶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새로운 생명의 폭발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은 마치 박테리아처럼 무생명이지만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사람들과 협업하는 모습으로 보면 마치 생명체 같기도 하죠. 바로 AI 에이전트 생성이 대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 지금 AI 에이전트를 의미를 합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AI 에이전트가 뭐지라고 어느 누구도 잘 몰랐던 내용이죠. 작년 이 자리에서 솔트룩스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연말자로는 인간의 인구수를 뛰어넘는 80억 개 이상의 AI 에이전트가 생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30년 말이 됐을 때는 800억 개 이상의 AI 에이전트가 생성될 것 같습니다. 인간 한 명당 10개의 AI 에이전트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이냐면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닭의 개수가 300만 개가 안 됩니다. 300만 마리가. 그리고 살아있는 총 조류의 수가 500만 마리가 안 돼요. 이 수의 거의 2배에 해당이 되는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은 스스로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인공지능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많이 생성했던 것들입니다. 여태까지 지난 200년간 동안의 누적 차량 생산량은 대략 38억 대고요, 컴퓨터, 휴대폰 대수는 100억 대가 채 안 됩니다. 이제 이 폭발은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발명해왔고 만들어왔던 어떤 것보다 빠르게 증식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삶자리에 들어오고 그 경제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근데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 생각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영화 아이로봇 기억하시죠? 그 영화 아이로봇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이라는 소설입니다. 1940년도부터 50년도까지 아이작 아시모프는 대략 13편의 단편을 만들었고 이걸 묶어서 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로봇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봇 3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놀라운 전개는 13편 마지막 편에 플래닛 브레인이라고 하는 슈퍼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슈퍼 인공지능 컴퓨터는 자신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컴퓨터를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구 전체를 통찰을 하고 지구 전체를 통제를 하면서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책의 맨 마지막 편이기도 합니다. 제게 이것이 생각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작년부터 AI가 자신보다 진화되고 뛰어난 AI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개발자가 계신다면은 클로드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나 클로드 코어 같은 형태이죠. 이 클로드 코드나 클로드 코어는 맨 마지막 버전은 전체 인간이 코딩한 게 10% 이하입니다. 심지어는 클로드 코어 같은 경우는 제로예요. 즉 인공지능 시스템을 인공지능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뭔가를 생성해내는 것에서 이젠 생성해낸 것으로부터 배우고 학습하고 깊게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 시작된 지 이제 만 4년이 채 넘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 이 자리에서 구버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하였는데요, 구버가 만들어낸 AI가 조사하고 분석한 리포트하고 컨텐트가 1년에 120만 개 이상으로 증가됐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120만 개 AI가 조사 분석한 거를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AI가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놀라운 건 챗GPT를 사용하거나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를 사용을 할 때 놀랍게도 저희 회사의 구버가 만들어낸 컨텐츠가 레퍼런스로 발견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제 아들이 한 번 그럽니다. 뭔가 조사하려고 했는데 자꾸 구버가 만들어낸 컨텐츠가 다른 AI 서비스에서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AI가 생성한 다양한 유형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또 다른 AI가 학습을 해보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굉장히 큰 획을 그은 게 바로 깊게 사고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체인 오브 소트,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AI가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인공지능의 가격이 대단히 낮아졌다는 거죠. 거의 10분의 1로. 그것이 에이전트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태계와 경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조차 인간을 뛰어넘는 AI의 의사결정 체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온톨로지와 뉴로 심볼릭 AI가 생성 인공지능 시스템과 결합이 되면서 마치 인간이 좌뇌와 우뇌 혹은 좌방구, 우방구 뇌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논리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AI도 모사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에 기계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중요한 컨텍스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은 개체들과 협업을 하고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omnipresence. 다시 해서 이제 언제 어디나 우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 휴대폰 들고 가면서 내 휴대폰을 필요할 때 꺼내서 보고 또 휴대폰 없어지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AI와 AI 에이전트는 세상에 널리게 될 겁니다. 인간 인구의 10배 이상으로 단 4년 만에 증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하고 그 가버넌스에 사람이 협력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에 AI가 가장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미 우리가 국방을 포함한 안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제 시스템을 AI 에이전트가 완전히 뒤바꿔 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건 인에비던스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시작된 미래이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옴니프레센스, 다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한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물리 공간으로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솔트루스는 이미 5년 전부터 피지컬 AI를 위한 로봇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동영상은 작년 동영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네, 왼쪽에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 AI가 협업 로봇과 함께 AI 에이전트가 결합이 돼서 바리스타처럼 커피도 타주고 뭐 이런 로봇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저희 베트남 법인에서는 200명 이상이 로봇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있기조차 합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솔트룩스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가서 전시하는 곳에 가면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열일을 시작을 한 로봇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물리 세계에 영향력을 준 아주 극단적이고 끝장판이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이 그림은 이란 전쟁에 관련된 모사도입니다. 이란 전쟁에 시작하는 날 토마호크 미사일이 1000곳을 동시에 가격을 하였죠. 도대체 그 1000곳을 어디를 가격해야 되는지 어느 시간에 어떤 무기로 누가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팔란티어 시스템입니다. 팔란티어에는 고담이란 시스템과 그 다음 민간에서 사용하는 파운드리라는 것이 있죠. 실제로 이 시스템이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데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Semantic Data Fabric이라는 것입니다. 앞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제로 의사결정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채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위성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드론과, 그리고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바다 쪽에서는 항모뿐만 아니라 정보 취득을 하고 있는 것, 인간 휴민트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 뿐만 아니라 고고도에 있는 정찰 기로부터 들어오는 실시간 많은 데이터들, 어떤 건 이미지고 어떤 건 동영상이고 어떤 건 데이터고 어떤 건 텍스트이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퍼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일일이 그 많은 인공위성의 정찰 위성의 내용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조각 맞추기 하고 퍼즐 맞추기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실시간으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Semantic Data Fabric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미적으로 데이터를 연계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xplainable Decision, 다시 해서 설명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하다못해 뭔가의 의사결정, 조그만 물건 하나 사더라도요, 제가 요즘 캠핑을 주말마다 자주 가는데요, 캠핑을 할 때 필요한 물건 하나 살더라도 수십 개의 물건을 뒤져보기도 하고요, 특징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는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리고 조건이 달라진다면 이 의사결정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HITL, Human in the Loop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양한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이 오케스트라 하나를 지휘자가 운영을 하듯이 많은 연주자들은 모두 AI 에이전트로 대체돼도 지휘자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관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AI 에이전트가 확산이 되는 AI 에이전트 폭증 시대에 실질적인 경제성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보여준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 LLM과 VLLM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비전 랭귀지 모델, 사실 모두 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딥뉴럴 네트워크, 어텐션 네트워크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기계학습을 하고 있고요, 인지 모델이나 예측을,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예측이 아니라 누락된 데이터의 추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묵적 지식을 학습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학습 시스템은 모두 다 인덕션, 귀납적 추론, 내일도 동쪽에서 해가 뜰 이유는 바로 어저께도 그저께도 100년 전에도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기계학습 엔진이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기 때문이죠. 오직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재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이나 VLM 기계학습은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은 높지만 추상화나 추론 능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랫동안 우리 인류가 연구해왔던 온톨로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논리 지식 표현을 하면서 개념화 추론에 강하고 명시적이고 연역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제조업을 가볼까요? 제조업에 있는 명시적 지식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도 그것보다는 공장장님께서 느끼는 암묵적 지식이 훨씬 대단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습기가 높았을 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새로운 공장 내에서 변화가 왔을 때 그걸 직감적으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LLM, VLM은 명시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바로 온톨로지컬 엔지니어링 또는 추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둘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좌뇌와 우뇌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는 6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두 기술을 합칠지, 이 두 기술을 합친 것을 우리는 바로 뉴로심볼릭 인공지능, 차세대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로심볼릭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의미적인 데이터를 패브릭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제시하며 동시에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결합할 수 있는 미래 인공지능 체계를 의미합니다. 솔트룩스는 대한민국에서 이 기술 분야에서 가장 깊이 있는 기술과 가장 많은 특허와
가장 발전된 상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합쳐놔서 봤더니 빈 구석이 있습니다. 이 빈 구석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인간이 휴먼 인 더 루프를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난 3, 4년 동안에도 챗GPT와 같은 생성 AI로 우리가 빠르게 발전해왔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발전돼 가야 될 새로운 기술적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톨로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질적이고 분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적으로 통합하는 게 온톨로지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제조기업들, 저희 회사 현대랑 일하고 있고 삼성하고 일하고 있고 국내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못해도 데이터베이스가 200종이 넘습니다. 어떤 거는 ERP처럼 수치 데이터나 ER 모델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아래 한글과 워드와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것은 이미지로 되어 있고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합칠 수가 있을까요? LLM으로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을 의미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온톨로지에 기반한 데이터 패브릭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패브릭은 이질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위에 지그래프나 온톨로지를 의미적으로 통합하고 맨 위에 AI나 데이터 패브릭, 패브릭이 뭐죠? 직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섬유와 섬유를 함께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옷을 만들어낼 수가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발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공개되어 있는 모델 중에서 아마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것이 오픈AI에서 제시하는 GPT OSS 120빌리언짜리일 거예요. 이 120빌리언짜리를 RAG 없이 그냥 학습된 모양을 사용을 하면 예를 들면 리포트나 질의응답에서는 73%에서 80% 정답을 내지만 실제로 구조적인 데이터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혹은 어느 특별한 도메인에 깊숙이 있는 대답을 하게 되면 50% 정도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어드밴스드 렉을 하죠. 검색 기술 또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결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제공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예를 들면 저희 회사라면 루시아 120빌리언의 다큐멘트 AI라고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전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80% 이상은 엑셀이라든지 데이터, 수치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들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워드,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리서치를 하면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디미서치 기술 그리고 거기에 온톨로지가 결합됨으로써 90% 이상의 신뢰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간 이상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을 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를 위해서 솔트룩스는 지난 10년간 동안의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걸 저희는 듀얼 스파이럴 메소돌로지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유전자처럼 기계, AI와 사람이 협력을 하면서 문제 환경을 식별을 하고 데이터 패브릭, 즉 여러 이질적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온톨로지를 결합하고 LLM, VLM을 통합적으로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상황과 추론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프로세스 전체를 기계와 사람이 협력을 해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믿음직한 AI 시스템 체계를 갖추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요, 유가가 30% 올라가고 환율이 10% 올라가는 환경에서 만약에 제조기업에서 우리 고객사가 물량을 30% 줄였을 때 우리는 가격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요? 원가는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와 추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한 40년을 돌이켜보겠습니다. 1981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IBM이 퍼스널 컴퓨터를 내놓은 해이죠. 그 4년 전에 애플이 창업을 하였죠. 이 당시에 PC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 가격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아니 200만 원짜리 개인용 컴퓨터를 회사에서 만든다고? 그걸 누가 사? 그 비싼 걸. 그 해에 창업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웹브라우저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나이 또래 되신 분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기억날 거예요. 이해에 출시가 됐고요. 이 한 해 전인 1994년도에 창업한 회사가 아마존이고 97년도에 구글이, 98년도에 네이버가 창업을 합니다. 98년도 무렵에 상장한 아마존의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다면 지금 현금으로 50억 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되게 됩니다. 이해 2009년도에 우버가 창업을 했고 2010년도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4년 후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얘기하는 챗GPT 같은 것들을 보게 되었죠. 저는 여기서 성공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회사의 이야기와 돈 버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09년도 전 세계 1등 휴대폰 회사 노키아였고 2등 휴대폰 회사 모토로라였습니다. 모두 다 망했습니다. LG도 휴대폰 사업 철수를 하였죠. 1995년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기업이 포털 서비스를 했습니다. 모두 다 망했습니다. 1981년도에 전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컴퓨터 회사들, 메인프레임과 미니 컴퓨터, 유닉스 컴퓨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한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기술이었을까요? 트렌드였을까요? 아닙니다. 돈 버는 방식,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1981년도에는 하드웨어를 구매를 했다, 컴퓨터를 구매했다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듭니다. 반기를 듭니다. 아니요, 이제부터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비를 주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종이장에다가 라이센스라고 해서 도장 치고, 소프트웨어는 무한 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라고 지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한 복제 가능한 숫자 덩어리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게 된 거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95년도 어땠을까요? 아니, 물건을 인터넷에서 주문한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2006년도가 됐을 때 아마존은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름 컴퓨팅을 할 거야.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때 포브스지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아마존이 망했구나. 별 헛소리를 다 알아내. 쇼핑몰이나 좀 제대로 하죠. 왜냐? 그때까지 적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존 매출 중에서는 20%가 채 안 되지만 AWS 클라우드 컴퓨팅이 영업이익의 51% 이상을 차지합니다. 돈 버는 방식, CPU와 GPU와 메모리와 네트워크조차도 시간 단위로 잘라서 팔 수 있다는 개념,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2009년은 어떨까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완벽한 아이폰 위에 듣보잡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얹을 수는 없어. 누구의 얘기일까요? 바로 죽기 전까지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바로 앱스토어가 출시가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앱스토어 위에다가 자신의 앱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경제라는 말을 붙입니다. 바로 공유 경제 또는 플랫폼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우리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맞게 됐는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기존 방식인 구독, 토큰값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LAAS, Labor as a Service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AI가 대신할 때 그 일의 퍼포먼스로 돈을 지불을 하는 것이죠. 단지 무조건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에이전트 커머스하고 페이먼트는 이미 핫 이슈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구글 행사의 가장 키가 뭐였죠? 이제 구글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월렛을 도입함으로써 그 월렛 위에서 페이먼트를 에이전트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변화를 맞이하는 거죠. 돈 버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누군가 만든 걸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가치를 만들어서 팔게 될 거예요. 마치 유튜브 채널이 좋아지면 유튜브 채널을 제3자한테 파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바로 에이전트를 자산화하고 증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상장을 하죠. 기업의 생산 능력, 기업의 이익 능력을 갖고 에이전트를 자산화하게 될 거예요. AI 자체의 생산 능력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권화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경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솔트룩스는 2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고 오늘 구버에서는 저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솔트룩스도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구버로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벌고 월렛이 들어옴으로써 그 돈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라스나 에이전트 커머스, 마켓플레이스 그걸 넘어서서 자산화나 증권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우리가 해왔던 모든 지적 노동을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눈에 아시겠죠?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적 천재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모든 음악이 머릿속에서 들렸다고 해요. 그 오케스트라에 40개, 50개의 악기의 소리가 머릿속에 다 들렸던 거죠. 이분은 악보를 써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악보가 다 이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쓴 악보를 보면 변경하거나 지우거나 수정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 완벽한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콩나물 대가리를 그려가면서 악보를 그렸을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연주자들이 알지 못해서 지휘자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아름다운 음악을 악보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도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는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세기의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학을 잘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바로 수학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통찰력과 그 위대한 발견에 해당이 되는 것을 자신은 확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수학자를 고용을 했죠. 2명을.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 이론을 확신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전개를 만들고 그걸 증명하게 됐던 거죠. 이 사람 누구 같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네, 제가 만 50살 되는 해에 기념으로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면도를 안 했었거든요.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바로 저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경영자로서 연구자로서 30년을 살아왔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제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저희 회사의 계좌에 예를 들면 뭐 전체 다 합치면 400 몇십억 원의 현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예를 들자면 심볼의 하나인 음악 기호 악보도 필요하고 수학 기호도 필요하고 메모도 필요한 것이죠. 미래 AI 에이전트 시대는 이렇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LLM과 VLM만이 아니라 온톨로지와 같은 심볼릭 AI가 결합됨으로써 인간과 기계가 협업할 때 서로의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거예요. 왜일까요? 모차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협업을 함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협업 사이로 AI 에이전트가 또 다른 살아있는 등 살아있지 않은 개체로서 협업 환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자리와 일자리에서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솔트룩스가 여러분들의 업무를, 여러분의 삶을 재정의하는 과정에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